마케팅 개론 9장 계속하겠습니다. 세분화 및 타겟팅 단계, 세분화 및 타겟팅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잠재 구매자를 세분 시장으로 묶는 단계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이제 시장 세분화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하지만 반드시 시장 세분화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되물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고 판단될 때 시장 세분화를 하는 거죠.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사용되는 기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잠재 고객들을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의 단순성과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너무 시장 세분화를 하는 비용, 그리고 시장 세분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시장을 나누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든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 따져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 비용이 합리화될 수 있나 없나 따져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데 시장 세분화를 할 이유는 거의 없죠. 세분 시장 내 소비자들의 잠재 구매자들의 욕구의 유사성, 그 다음에 세분시장 바깥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분시장 안 사람끼리는 비슷하고 세분시장 바깥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분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접근할 수 있어야죠. 접근할 수 없다면 세분시장의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세분시장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책에서 말할 때는 인구 통계적, 지역적, 그 다음에 심리 도식적, 행동적, 4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4개는 4개네요. 4개인데, 행동적 세그멘테이션을 2개로 또 나눴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오그래픽, 지역에 따른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 즉 개인의 신상 정보에 따른 세그멘테이션. 신상 정보라 함은 나이, 성별, 소득, 인종,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이요. 자, 세 번째, 사이코그래픽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심리, 라이프 스타일 같은 약간 내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거는 고객의 행동이죠. 행동이라고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얼마나 자주 사는지, 언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추구하는지, 등등. 행동은 육하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선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를 빼냈네요. 하나는 product features. 자, 사람들이 어떤 제품 특징을 추구하는가.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그렇죠? 구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매량, 그 다음에 제품 속성, 제품 특징, 이 2가지를 중요하게 뽑아낸 거예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적 특징 중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가 이렇대요. 지리적, 행동적, 인구 통계적, 사이코그래픽적.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을 때는 좀 더 지리 변수를 많이 쓰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좁으니까 지리 변수보다도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조직 시장, organizational, 즉 비즈니스 마켓을 세분화하려면 geographic segmentation, 지리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이를테면
뭐 도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팔 때 또는 미국의 사례예요. 뭐 저 변두리나 아니면 어떤 뭐 한적한 뭐 그런 데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의 어떤 시장 전략의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구 통계적. 여기서 말하는 인구 통계라는 게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인구 통계란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란 말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이크스라고 북미 산업 기준 뭐 이런 코드를 통해서 미국 사례니까 뭐 미국 사례고요. 세 번째도 이제 인구 통계적. 여기서는 나이키스가 아니고 회사의 규모, 즉 종업원 수에 따라 조직 이렇게 저렇게 묶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행동적. 뭐 조직이 행동한다는 말이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하는가. 조금 구매하는 회사 한 묶음 이만큼부터 저만큼까지 구입하는 많이 구입하는 회사의 묶음 이런 식으로 기업을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분 시장으로 묶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돌아와서 팔릴 제품별로 묶어서 카테고리화한다. 자, 일단은 풀어줬어요. 주요 제품들을 다 써봤어요. 이건 미국 웬디스 햄버거의 사례인데요. 자, 햄버거, 뭐 핫 앤 주시, 드라이브 스루라는 어떤 서비스, 99센트짜리 슈퍼밸류 밀, 샐러드, 이페이라는 서비스, 그 다음 저트랜스 지방 치킨 샌드위치 뭐 등등 제품들을 가로축으로 쭉 나열했고요. 세로로는 마켓 세그먼트를 놓았어요. 그래서 성별, 뭐 추구하는 가치, 니즈, 그 다음에 어떤 저기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과 관련된 그런 시장 이렇게 세로축을 놓았네요. 이렇게 해서 쭉 놨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품이 그나마 지금 10개 내외지만 이게 아니고 만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땐 시장 세분화 할 때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쫙 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과 제품을 쉽게 연관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그룹핑 간단하게. 그래서 왼편에 있는 다양한 햄버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아침 메뉴, 점심 메뉴,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어떤 일종의 간식 메뉴, 그 다음에 저녁 후 메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프로덕트 그룹핑이라고 하죠. 제품을 묶는 거예요. 구매자가 자신과 제품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자,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 중에서도 자, 웬디스가 주로 공략할 시장을 네모로 만든 게 여기 노란색으로 친 부분 나오죠? 이게 이제 주 공략 시장이에요. 일종의 집중 공략하기로 한 타겟 시장인 거죠. 자, 제일 왼편에 있는 아침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포기. 특히 기숙사에 사는 도미토리에 사는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도미토리에서 주니까 포기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부분에 있는 non student도 전체적으로 포기했네요. 시장이 위에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타겟 시장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참 여기 1, 2, 3 이렇게 나온 숫자 있죠? 0, 1, 2, 3 이게 바로 러프한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잡은 시장 규모예요. 지금은 뭐 0, 1, 2, 3 이렇게 잡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산출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 책에서 추천하더라고요. 네. 자, 네 번째, 타겟 시장을 정하기. 타겟 시장을 정하는데 기준, 크라이테리아. 첫 번째, 시장 규모. 시장 규모가 클수록 타겟 시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 기대 성장률이 높을수록 또 그렇고요. 세 번째, 경쟁 상황이 덜 치열할 때. 그 다음에 세분 시장에 도달하는 비용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자원과 목표가 공존할 수 있을 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면 시장 규모,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토리, 기숙사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므로 시장 규모가 거의 빵일 거예요. 그죠? 자, 기대 성장률, 아까 보면 웬디스의 드라이브 스루 2패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게 성장할 것 같다. 이쪽 시장을 이러한 서비스를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경쟁 상황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을 먼저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세분 시장에 도달하는 비용이 크면 안 되죠. 이를테면 타겟 시장에 속해 있는 그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되게 적은데 이 사람들은 주로 신문을 보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시장은 타겟팅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진들이 조직 자체에서 어떤 미래 목표를 달리 정했을 때 그 방향의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를테면 웬디스 경영진이 아침 식사 비용도 많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서 아침 식사에 투자되는 그런 장비나 뭐 등등 이런 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설비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주식으로 하는, 주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 때 주로 웬디스를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타겟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이었고요. 이제 선택. 그 기준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타겟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타겟팅을 했습니다. 타겟팅을 했어요. 타겟팅을 했고, 그래서 타겟 시장에 도달하도록 마케팅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실제 실행할 타겟 시장을 3개로 잡았어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행, 노란색 가로띠 보이시죠? 이 타겟 시장 하나, 그 다음 세로축으로 하나, 둘, between meal snack, 요 부분 세로로 되어 있는 3321 써있는 저 타겟 시장 하나, 그 다음 디너, 그리고 night commuter students 3이라고 써있는 보라색 3, 저 세 개가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실행할 진짜 타겟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노란띠 주간 통학생 시장 전체, 그렇죠?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주간 통학 시장을 보면 이 사람들한텐 뭐 버스 내부에 광고를 하고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의 앞창에다가 광고 전단, 와이퍼에다가 자동차 광고 전단을 끼워 넣겠다. 그 다음 뒤에서, 자, 이번엔 간식 시장, between meal 간식이죠. 간식 시장의 간식 제품의 모든 시장 3321 써있는 저 연두색 띠, 저 시장에는 2시에서 4시 반 between meal 맞죠? 간식 이때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 10%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의 맨 밑에 있는 행, 나이트 커뮤터, 저녁 때 학교에 온 학생이에요. 저녁 때 오는 야간반 학생들, 얘네한텐 얘네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주력해야 할 시장이다. 가장 주력해야 할 캠페인이다. 그래서 이네들한텐 드라이브 스루 창구를 사용해서 5시부터 8시 사이에 주문하는 경우 무료 프리스티 음식을 제공하는 쿠폰을 차 앞에 끼워 놓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타겟팅을 한 후 이 타겟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까지도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타겟팅하고 타겟팅한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써봤어요. 자, 이번엔 참고로 시장 세분화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필립 코틀러 책에 나오는, 그리고 필립 코틀러와 케빈 레인 켈러 공저한 마케팅 매니지먼트 책에 나오는 건데요. 자, 니즈에 따라 시장을 나눈다. 갑자기 니즈에 따라 시장을 나눈다. 이 책에서 시장 세분화하는 법 4가지 나왔었죠. 지역적, 인구 통계적, 그 다음 지리적, 아까 했죠. 그러니까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 도식적, 행동적, 이거 4개인데 넷 중에 뭘 쓰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필립 코틀러의 이 책에 표에 나오는 이제 말인데, 니즈에 따라 나누라. 4가지 중에서 니즈에 따라 나누는 게 뭐예요? 인구 통계, 지역, 심리 도식, 행동 중에 니즈에 따라 시장을 나누라는 거는 행동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행동적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아니에요. 다시 좀 제가 말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장 세분화를 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 두 번째는 지오그래픽, 지리적, 세 번째는 사이코그래픽, 심리 도식적, 네 번째는 비헤이비어럴, 행동적. 4개인데 그 4개 중에 어떤 걸로 나누라는 법은 없어요. 편의에 따라,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건데, 필립 커틀러의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니즈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객들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특성? 구매할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니즈거든요. 그래서 이 니즈라는 게 사실은 그 고객의 행동 중에서 행동을 육하원칙으로 나눠본다면 why, 왜 저 제품을 사는가, 그죠? 왜가 사실은 추구하는 니즈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걸 산다. 나는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볼보를 산다. 이를테면 나는 친환경 음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산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어쨌든 니즈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즈에 따라 나누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을 나누고 나면요,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이는 어떻고,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알기가 어려워요. 나눈 이거 자체만 나눈 다음에 딱 보면.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몇 살인지, 나이는 그러니까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잔지,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등 이런 거를 알아내면 마케팅 활동하기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나눈 다음에 특징을 뽑아내라. 자, 그 다음에 4개로 나눴다고 친다면 어떤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가장 현재 수익성이 좋으냐, 그렇게 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정한 다음에 그 시장을 대상으로 가치 제안을 만든다. 가치 제안.
가치 제한이란 혜택의 묶음. 혜택이에요, 혜택.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설명됩니다. 그 다음 포지셔닝이 현재의 포지셔닝이 적합한지를 보겠다. 그 다음에 적합하다면 그 전략을 수행하겠다. 구체화하겠다는 거죠. 뭘로?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필립 코틀러 책에 나온 거고, 자 이번엔 박찬수 교수라는 분, 박찬수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이분의 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장 세분화 프로세스 1. 데이터 수집 2. 시장 세분화 세 번째 세분 시장 특징 파악. 제가 아까 바로 전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고객의 행동 변수로 나눠라. 그죠? 아까 네 가지 중에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즉 추구하는 니즈, 즉 행동적 특징이에요. 그걸로 나눈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눈다. 행동으로 나누면 이 사람들의 겉모습이 잘 눈에 안 띄어요. 행동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겉모습은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지역, 나이, 성별, 학력, 성격 뭐 등등을 규명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고객 행동 변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각각의 나눠진 각각의 시장, 세분 시장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규명하라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여의도 종합상가에다가 제가 무슨 배시화로라는 고깃집을 차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니즈, 즉 행동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어 보았어요. 자, 저렴한 술값을 추구하는 사람들, 짜잔, 주당클럽. 그 다음에 오랫동안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조금 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반상회. 단체로 예약해서 대량 주문하는 사람들, 불금러버. 가족 단위 고객 원산지에 민감하고 어떤 건강을 따지는 화목 패밀리 이런. 그 다음에 이성 친구와 함께 방문한 손님, 신메뉴를 찾고 대량 주문하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좀 비싸고 좋은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 작업남.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자, 가운데가 추구하는 니즈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적 변수로 나눈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직장이 이걸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그걸로 나눈 건 아니고 일단은 이들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오른편처럼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어떠한 인구 통계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 특성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 제품 시너지 타겟팅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타겟팅을 할 때 너무 많은 타겟 시장을 가져가면 힘들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은 제품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익성 있는 몇 개의 시장을 수익성 있는 몇 개의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에서는
프로페셔널 시장이 수익성이 좋고, 그래서 노란띠를 프로페셔널 시장 중에서도 미디엄 라지 비즈니스, 중대, 예, 중형 또는 대형 비즈니스 쪽이 수익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쫙 띠를 했죠. 가로 띠를 쫙 했고, 이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는 거고요. 그 다음 제품 중에서는 다른 제품도 좋지만 아이맥이라는 제품을 볼 때 모든 시장에서 골고루 잘 팔리고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면 이 아이맥을 특히 또 집중해서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시장 제품 그리드에서 가로를 뻗어서 하나를 묶으면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시장 효율성. 일단 세로로 뻗어내려서 하나를 묶으면 이 주황색처럼 제품과 그러니까 R&D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죠? 물론 이 하나만 팔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이 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이런 시너지를 제품 시너지가 난다고 하고요. 가로로 쭉 노란색처럼 한다면 마케팅 시너지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시장, 모든 제품, 이건 모든 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타겟팅이에요. 이번엔 제품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포지션이 뭐죠? 자리, 위치.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위치화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거지죠. 뭐 그냥 우리말로 포지션이 자리니까 포지셔닝, 자리매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 포지셔닝.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중요한 속성들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 볼보라는 자동차 아시죠? 그 차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좋은 차라는 특별한 포지션을 갖고 있죠. 도미노 피자라는 미국의 피자 회사는 빨리 배달해 주는 피자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항상 수익성이 높은 포지션이 아닐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볼보, 안전한 차로 소문나 있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많이 안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약한, 이게 좀 부족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다른 포지션, 그러니까 안전 플러스 뭔가 좀 다른 식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소비자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활동, 리포지셔닝이죠. 자, 포지셔닝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헤드 투 헤드, 머리 디밀기 뭐 이런 거죠. 다른 경쟁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 경쟁하겠다. 유사한 제품 속성을 갖고 경쟁하겠다. 차별화 포지셔닝.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치열한 데서 안 싸우겠다. 나는 좀 더 블루오션에 가겠다. 내가 시장을 만들겠다.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하겠다. 하는 거죠. 직접 경쟁 포지셔닝, 즉 헤드 투 헤드 포지셔닝,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포지셔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다른 말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걱정 없는 운전을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미국 가족들을 대상으로 볼보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를 제공하는 고가의 자동차이다. 라는 문장. 이 문장을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가치 제한, value proposition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죠. 자, 이번엔 지각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지각도는 perceptual, 그러니까 지각이란 말을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써요. perception. 그래서 이야기할 때 만족, 뭐 품질, 성능 이야기할 때도 그냥 satisfaction, 그냥 뭐 performance, 그냥 quality라고 안 쓰고 perceived quality, perceived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perceived란 말을 많이 붙여요. 고객 각자가 느낀다는 뜻이죠. 그 지각,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에서 실제보다 퍼셉션이 더 중요하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객의 실제 행동을 이끄는 것은 퍼셉션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정말 맛있는 음식이란 게 객관적인 게 없단 말이죠. 즉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맛있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바로 퍼셉션의 힘이죠. 퍼셉션의 중요성이고. 자, 어쨌든 지각도가 바로 퍼셉션 맵, 퍼셉츄얼 맵이라고 하죠. 퍼셉션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이나 브랜드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 첫째, 퍼셉츄얼 맵은 주로 2차원상에 나타나요. 가로와 세로. 그래서 표적 고객들이 이 속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경쟁 제품에 대해서요. 즉, 가로축, 세로축을 그린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그리기 전에 다른 브랜드를 방금 1번에서 말한 중요한 축 두 개를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의 위치를 그려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그렸으니까 우리 브랜드도 그려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적절하면 냅두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욱 적절한 방향으로, 더욱 이상적인 곳으로 우리 브랜드를 옮겨갈 수 있겠죠. 이게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이 뭐 그림에서 옮긴다고 뭐 브랜드의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찍을 수 있겠죠. 그게 앞으로 새로운 리포지셔닝의 전략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음료, 초콜릿 밀크가 있었대요. 이 초콜릿 밀크를 이 위치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파란색에 써 있는 초콜릿 밀크는 어린이들이 먹는, 그 다음에 영양소가 중간보다 좀 나은 이 정도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린이가 먹는이 아니라 어른들이 먹는 영양 많은 초콜릿 밀크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왜 오른편 위에 있는 별, 저 별이 있는 자리로 옮기고자 한다. 저 위치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겠죠, 주로. 자, 그래서 저 위치로 가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콜릿의 실제로 영양분이 높다고 인식시키고자 하니까 실제 영양분을 더 넣어야겠죠. 그렇죠? 뭐 칼슘도 넣고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기도 해야겠죠. 이런 활동을 리포지셔닝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캐논 9장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